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박형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화천대유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하는 장면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시를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제 일반 사건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또 여야를 넘어서서 또 여당 내부에서도 또 이 갈등이 있고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만큼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또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시고 대통령을 보좌를 하셨는데 말이죠. 이 사안이 이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게 한 3주 정도 됩니다. 뭐 앞선 보도로 따진다고 하면 더 되는데 대통령의 어떤 의견이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표명되는데 시간이 항상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상황을 청와대 나름대로 좀 정밀하게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사 상황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뭐 그전에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나와 계시지만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는 뭐 어땠는지는 뭐 다 알고 있지만요. 저희들이 집권했을 때는 검찰에 대한 이제 수사 상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뭐 이렇게 입수되지 않고 있고 또 이 대선 과정에서 아주 예민한 사안 아닙니까? 이것을 섣부르게 또 알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견을 표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실체적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라, 철저 수사하라 이거는 의혹이 있고 이것이 또 사실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클 경우 빨리 수사를 해서 엄벌하라는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닌데 국론이 분열되거나 또 갈등이 심화되거나 이런 것을 빨리 진실규명을 통해서 조기에 마무리해라. 이 두 가지가 통상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인데요. 제가 이제 원론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청와대가 이것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점검 내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원론적 진행이다. 다만 이것이 너무 늘어지고 끌어지고 하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청와대 안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역대 청와대가 물론 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었을 수는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밝혀진 사건 중에는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 사실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사건을 만들어서 그 울산시장 후보자 지금 우리 당의 그 원내대표를 지내고 있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청와대가 총괄 기획을 하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실 또 정책 파트까지 총동원이 되어서 그 이 부정 선거를 회책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건 파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파악을 하고 지금 우리 저 최재성 전 수석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건이라서 네. 청와대는 좀 발을 빼기 위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빨리 좀 덮고 넘어가라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조기에 마무리하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사건 수사는 뭐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신속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업무이고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그 목적이 뭘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결선 투표 가야 한다.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가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 좀 어정쩡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둬서 청와대에서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재명 후보,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빨리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그런 취지라는 것이 말씀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우리 또 그 서른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곧 구속된다고. 본선에 가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예. 정말 벌써 청와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수사를 뭐 제대로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뭐 집권당의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었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에 나가야 하는데 당이 어려운 지금 국면에 있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걸 계속 끌고 나가면 아무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게 뭐 국민의힘 게이트니 이렇게 하나만한 소리를 계속 하셔도 국민들 눈에는 지금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빨리 좀 마무리해서 이재명 후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좀 털어주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저렇게 나설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왕 서른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 또 사선 의원 출신인데 말이죠. 민주당의 경선이 끝나고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경쟁자 중에 유력한 경쟁자가 승복을 할 수 없다.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하기도 좀 그렇고 안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원래 전당대회나 또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경쟁 후보자 측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민주당 식구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아니 우선 예. 말씀드릴게요. 근데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것 중에 울산 사건은 그건 잘못하고 큰일 나요. 그걸 선거 개입과 김기현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총체적인 기획을 했다는 거는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도 무관하고 산재병원을 둘러싼 하나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그런 선거 개입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쟁점이고 네. 김기현 당시 후보와 그 동생과 관련된 거는 이미 진행됐던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다 났던 일종의 이제 비리 의혹 사건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고요. 네.
뭐 국민의힘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후보 선출을 하겠습니다만 각 정당이 특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면 소위 이제 원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분열을 어떻게 없게 혹은 최소화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한 숙제죠. 그래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이런 이 내부적으로 소위 이제 결선 투표로 문제 제기하는 이런 이제 국면입니다. 근데 기실 저것이 이낙연 후보가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고 저런 발언을 했다면 지금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 그 자체에 당원 해석을 둘러싼 문제 제기라면 그거는 문제 제기 자체로는 그 주장으로는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혹여라도 이것이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둔 행위냐, 이것은 분명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 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결선 투표 요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면 사실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규정은 2012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만 그 규정은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또 얘기할 순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해석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과거의 산입 방식에 대해서 진행했던 이제 사례들이 민주당 내부에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나 그때는 결선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기권표를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과거의 전례는 이번과는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하는데요. 예선전 축구 경기가 다르고 결승전 축구 경기 룰이 다르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빨리 수습을 해야 될 문제고, 이낙연 후보께서 입장을 내야 됩니다. 어떤 입장을 내야 되냐. 결선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불복할 것이냐. 아니면 승복할 것이냐. 예, 승복할 것이냐. 이 정도 입장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재성 전 수석이 이낙연 후보가 빨리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현장에서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네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시 반이 넘었습니다. 2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온라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라인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말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내용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낙연 후보 측의 현재 이 불복 움직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한 또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관한 이재명 지사의 생각, 그리고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한 경기도지사직을 빨리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직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지사직 사퇴 문제에 관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잠시 뒤에 라인이 연결이 되면 바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쁘게 라인을 체크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지사가 2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외에 정말 제가 이재명 지사 같으면 당에서 결선 투표하라면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당은 뭐 결선 투표를 받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뭐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지사직 사퇴 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이제 검찰이 빨리 수사하고 이재명 지사는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워낙 사안이 심각하게 엄중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전격적으로 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상황 지켜본 뒤에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은 그때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도 나는 찬성이다. 뭐 이렇게 혹시 밝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평소 보면 이재명 지사는 절대로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지금 말씀은 전부 조금 양보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냥 경기지사를 사퇴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재성
전 수석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우선 제일 큰 게 경기지사 사퇴에 방점을 좀 찍을 수 있는데 예. 경기지사 사퇴는 저거 빨리 돼야 됩니다. 예, 다른 왜 걸 그렇게 보세요? 떠나서 현직 지사는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의 정치적 행위하고 사실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각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소위 경선, 예선전까지는 양해가 되고 본선에 진출한 후보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오기 전에 후보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기 전까지의 이 정치적 공백기가 있는데 지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빨리 후보가 선출되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좀 시급한 문제니까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경기지사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미 오랫동안 너무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저에게 대선 후보지 자리와 경기지사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경기지사를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되자마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조금 그건 어떨까요? 다른 거죠. 예. 뭐냐면 소위 경선 과정에서 후보 경기지사직을 던지고 하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주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이고요. 후보가 선출이 되면 누구든지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단체장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러면 빨리 사퇴를 하는 것이 온당한 거죠. 정치적으로 충돌될 수가 있어요. 공직자로서 또 대통령 후보로서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경우에나 빨리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지사는 워낙에 말을 자주 예. 바꾸기 때문에 지금 뭐 기본소득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그 대장동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말을 안 바꾼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근데 뭐 지사 사태 그 문제 가지고 말 바꾸는 거야 뭐 정말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겠죠. 예. 아니 그게 말을 바꾼 게 아니고 해석을 맨날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이 지사직과 대통령직을 선택하라면 지사직을 하겠다는 말을 대통령 후보를 안 하겠다는 말로 예. 해석을 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리 우리말에 대한 이해도가 각각이라도 그건 지나친 근데 거죠. 그 문제가 아니고 국정감사에 그 출석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이제 출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는 저는 거죠. 출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수석님 잠시만요. 지금 제가 SBS의 그 유튜브 그 뉴스 생중계 라인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라인 연결이 안 되는데 이미 이재명 지사가 막 들어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인이 연결되기 전에.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경기도 사무와 무관한 대장동 관련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경기도 국감에 이에 응하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하니 조기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우리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고 또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 세력들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지연 말단적인 사안들을 왜곡하고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팩트는 이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원래 LH가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선된 이후에 2010년 예, 지금부터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평소 이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한 얘기가 있어서 그 설명을 다시 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뉴스로서 정치부 기자들이 제목을 뽑을 만한 내용을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음 주로 예정된 국정감사,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두 차례 있습니다. 18일에 국토위, 20일에 행안위가 있는데 말이죠.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로서 출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지사직을 사퇴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로서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평소 생각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재성 전 수석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경기지사직을 일단 다음 주까지 유지하겠다, 국정감사에 나가겠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기지사직을 일찍 사퇴하는 거는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답변 못할 게 있으니 미리 사퇴하려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의식을 했을까요? 오히려 지사직을 국정감사 이전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그런 공세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야당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이제 뜻으로 읽혀지고요. 그래서 말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바로 사퇴를 하겠다는 생각을 전제로 국감은 출석해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기지사직 일단 국정감사 때까지는 유지하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조금 나오긴 나왔지만 네. 또 옛날 얘기 똑같이 하거든요. 아마 국정감사장에 가서 국민들께 질문이 뭐든 그냥 일관되게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낼 것 같은데요. 저런 식으로 오만불손하게 이제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지금 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천화동인 1호가 누구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와 아무 관계없이 옛날 하던 이야기를 그냥 끝까지 줄기차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저런 이야기는 오히려 국정감사장을 자신의 정치적인 선전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의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래도 문제, 네. 저래도 문제 같아요. 아니, 문제가 국정감사를 피해가면 피해가는 대로 국정감사장에 문제라고 오면 할 거고. 네. 국정감사장에 오면 국민들께 소상하게 자신의 잘못을 좀 인정도 하고 사실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한 번도 사실 이야기한 적 없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지금 자기가 임명직 공직자가 구속이 되고 당군 일의 최대의 뇌물을 지금 받은 사건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식이잖아요. 저는 저렇게 뻔뻔한 분은 진짜 처음 봅니다. 조금 본질에 조금 어긋난 토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에 나오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만불선하다고 미리 예단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김재원 의원의 뜻대로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김재원 의원님이 짐이고 국가라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거는 좀 지나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두 뭐 분이 반대 또 이야기죠. 다시 이 문제 갖고 또 설전을 벌이시는데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또 잠시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하는 사업을 당연히 하는 것하고 이것도 미리 집행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전에 1,822억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성남시가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A10 블럭 임대주택 용지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거 이거를 제시하는 하나은행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1조 5천억가량을 투자하는 민간사업자는 대충 1,800억 정도가 이제 예상되는 수입을 갖게 됐고 성남시는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4,400억 정도에 해당되는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최악이던 부동산 경기가 2017년 한 2년 지나니까 호전되고 있어서 제가 인허가권을 행사해가지고 갑질이라고 불릴 만한 일인데 이익이 혹시 1,800억 이상 더 날 것 같으니까 1,000억 정도를 추가 부담시키라고 해서 인가조건에 붙여서 1,100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민간 개발을 해줬다면 성남시 몫의 5,503억도 국민의힘 그리고 토건 세력들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다 갔을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8년부터 시작된 집값 폭등으로 사업자의 불확정된 예정이익이니까 불확정되죠. 이게 1,800억 원에서 4,000억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반대로 악화됐다면 1,800억이 아니라 심지어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 성남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긴급 기자회견 잠시 또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화천대유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된 것이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로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거 제대로 돌파하지 않고서는 대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장면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오디오 상태가 제 휴대전화로 들려드렸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다음 주 국정감사 때까지는 경기지사 사퇴하지 않고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긴급 기자회견 앞부분 내용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그냥 많은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경기도 사무와 무관한 대장동 관련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경기도 국감에 이에 응하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하니 조기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우리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이재명 지사 다음 주 국정감사 때까지는 경기지사직 유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그다음에 지사직 사퇴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모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무효표 논란이 처음에 정세균 후보가 사퇴할 때부터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미 이낙연 후보는 오늘의 이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혹시 이 영상 보시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불복에 관한 좀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경선불복. 경선불복. 저는 저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제 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른 의원의 걱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되셨는데 좀 어떻게 네, 오늘은 뭐 모델가가 뉴욕으로 바뀌면 사실상 가반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번 피자분들도 이번 결과에 대해 승복하시나요? 지금 대장동 의혹이 막판 표심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낙연 화이팅!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서른 의원 그때도 걱정을 했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걱정을 불복이라고 읽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제 경선이 끝나고 난 직후에 기자들이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 대답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그젯밤에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경선 결과에 승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낙연 후보는 그 이후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측근 의원들이 나서서 이재명 후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 가면 대선 본선에서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재성 전 수석님,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자, 송영길 대표 생각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졌잖아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이미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안 될 걸 알면서도 결선 투표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럼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결선 투표를 요구했다가 승복할지 아니면 불복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낙연 후보는 이럴까? 이낙연 후보 마음에는 2002년 민주당 경선 때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했을 당시에 후보 단일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후단협.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금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후단협 얘기를 했지만요. 민주당이 그동안은 문재인 당대표 이전이죠. 예. 이전까지는 정말 세계에서 이런 정당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당대표 지낸 분들이 5명인가 밖에 나가 계시는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소위 말해서 보수의 이제 거의 파멸적인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대선을 치르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17년 이후, 특히 16년 이후에는 상당히 정돈된 그런 이제 자정 능력과 또 그런 해결 능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상황처럼 그렇게 길게 혹은 또 파멸적으로 그렇게 가는 상황은 민주당이 그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이낙연 후보께서도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한 강조 또 아쉬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과거의 같은 이제 후단협 등과 같은 정치 형태로 외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경선의 불복, 투표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김두관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무효표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모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분모가 커지면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분모가 작아지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걸 무효표로 만들어서 분모가 작아지게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간신히 50%를 넘었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못 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게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인데 말이죠.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비슷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후보들이 투표에 문제를 제기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선은 많은 분들로부터 승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투표 행위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권리당원에 대한 투표 행위 소급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룰에 공정성이 없는 그런 투표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경선은 인정받기 어렵다. 잘못된 것은 시정한 연후에 바른 경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노 당권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책과 비전이라고는 고민도 없이 꼼수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투표율 45%짜리 기권의 의사표시가 용납되지 않고 조작된 모발심이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는 경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선 연설을 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투표가 끝나는 기상천외 경선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이. 예, 손학규 당시 경선 후보 상당히 격앙돼 있네요. 정세균 후보도 그때 문제 제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는데 그때 민주당 지도부도 그 밤에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어서 결과적으로 경선 규칙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대로 간다.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당시 추미애 최고위원, 이번에는 경선 후보로 뛰었습니다만 2012년에는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선 후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도부를 대표해서 추미애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후보 진영에서 좀 더 좀 자제를 해주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달 이상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은 당 지도부를 위한 무대이겠습니까? 바로 후보님들이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경선 룰을 아주 그 다른 측면에서 오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증폭을 시키면 그 경쟁이 열기가 지나치다 보면 그런 아름답지 못한 폭력 광경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 9년 전에도 비슷하게 보였다. 그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이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약간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아마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 대못을 받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이러한 사고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되면 승복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기초로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민주주의를 개척해온 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당의 얼굴 후보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뒤에 백드롭 로고도 이재명의 얼굴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재명 후보님은 단순한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저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것입니다. 최재성 수석님,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 거는 송영길 대표로서는 이낙연 후보에게 좀 시간을 주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그때 좀 승복을 이끌어내겠다 뭐 이런 뜻일까요? 일종의 압박, 프레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뭐 압박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낙연 후보라는 낙선을 했지만 선전했던 2위 후보 진영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 논의 한 번 없이 그냥 간다는 것 자체가 송 대표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문제이고 그래서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고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다 당무위 유권 해석을 다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유권 해석을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정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떨어진 후보에 대한 일종의 배려
당으로서의 어떤 성의, 노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이 어떻게 돼 있나요? 민주당은 중간중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차 스포이크, 2차 스포이크, 3차 스포이크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른바 원샷 경선입니까? 마지막에 한꺼번에 발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민선거인단을 모아서 예. 전원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요. 우리 당은 과거에 전부 투표를 하고 여론조사는 20%를 반영하다가 이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하지 않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로 네. 늘렸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는 또 선거법상 새로운 규정이 나오고 해서 지금 이제 그 1차, 2차 경선에서는 발표하지 못하고 3차 경선에서는 뭐 1, 2차 결과까지 전부 다 해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1차, 2차 지금 그거 윤석열 후보 측에서 결과 발표했다가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것까지 다 묶어서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예. 후보자들에게는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문제 제기했던 것도 그때는 답이 되겠네요. 아이, 그분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예. 어쨌든 3차 결과가 이제 11월 5일 날 그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당원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를 또 투표 수로 환산한 결과 해서 일괄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는 없이 무조건 다득표자가 후보가 되는 겁니까? 예, 우리 당헌 자체에 다수 득표자가 그 후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혹시 동점자가 나오면? 연장자가 되게 됩니다. 연장자가? 네. 대의원대회에 가서 다시 투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특별 규정으로 저희가 오늘 후배 취재기자하고 한번 이것저것 논의를 해봤는데 문의를 해봤더니 확인을 해보더니 그때는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투표를 한다 이렇게 또 알려왔더라고요. 제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그 기자분 취재가 맞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우리 당의 그 경선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연장자로 정하도록 일반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후보자 규정은 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민의힘 어제 광주에서 첫 텔레비전 토론을 했는데 말이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특히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일종의 무속, 신앙 뭐 이런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정법 유튜브를 봤어요. 몇 개를 봤는데 저는 무지 황당했어요. 왜 황당했냐면요.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이분이 올린 게 한 10,000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몇 번 만나셨습니까? 뭐 한 몇 번 뭐 좀 오래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검찰총장을 그만두실 때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총장 관두라고 한 사람은 수백 명이고 그 사람들의 만약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부인의 주가 조작 지금 없다고 믿고 계시는데 이게 만약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드러나면 만약에 드러난다면 저는 그럴 리가 없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지금 답변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원희룡 후보님한테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지금 묻겠습니다. 아까 호남 특임 장관 제가 질문하는데 계속 지금 방해를 하시는 겁니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있게 그래도 답변해드린 겁니다. 아까 호남 특임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날선 모습을 보이는데요.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또 어떤 사안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지사가 자기 어릴 때 입었던 옷,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옷, 이걸 대비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게 제가 입었던 옷은 교복이거든요. 뭐 나비 넥타이 뭐 이게 교복인데 졸업식 때 입은 교복인데.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가난에 대한 철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살면서 스스로 가난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스스로야 뭐 그렇게 이재명 지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잘할 때는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돼서 학교금 좋습니다. 보고 도처에 가난한 저는 어릴 때 유복하게 살아 진짜 가난한 사람하고 혹시 생계나 생활을 같이 해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고시 공부하고 이럴 때 학교 다니고 신고 서로 한 거지. 가난한 친구들 생계를 같이 하거나 생활을 해본 적은 없죠. 제가 묻고 싶은 예, 것은 네.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면 가난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합니까? 하여튼 저희가 클 때는 주변에 가난이라는 게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늘 보고 느끼고 자랐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가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꼭 가난해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또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이더니 가난 관련해서는 또 윤석열 후보와 비슷한 생각을 은연중에 드러냈네요. 그러면 윤석열, 홍준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놓고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1위 자리를 놓고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전에 2차 경선 때 텔레비전 토론 때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설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합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긴장이 되네. 아니 아주 굉장히 평이한. 예. 저도 주도권 토론에서 좀 각 후보님들의 정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공격성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경남지사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호남의 농업 발전에 대한 좀 특별한 생각이나 좀 전략이 있으십니까? 1차 산업만큼 우리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우선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협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유럽의 핵공유 협정을 하고 전술핵 재배치한 것은 핵확산 금지조약 그거는 유럽은 러시아라고 하는 이미 핵 보유가 인정되어 있는 나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예, 국민의힘 어제 첫 텔레비전 토론 여러분 저희가 한번 압축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2차 경선 때까지는 분명히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에서 이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본 경선이 앞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떠세요? 첫 텔레비전 토론 누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특별히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보다는 이제 4명이니까 굉장히 압축적이고 서로 간에 이제 앞으로도 9번의 TV 토론이 더 남았거든요. 예. 거기다가 1대1 토론도 예. 3번이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4명의 압축 토론이 아마 좀 어제 토론은 이제 일종의 상호 간의 탐색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보마다의 특성이 조금 많이 나타난 것 같고요. 예. 이제 9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 국민들의 여론이 좀 조금 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선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1월 5일 날 동점이 되면 어떡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 그러니까 당규에 보면 동점이 2명 이상 나올 때는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거기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전당대회를 여는군요, 긴급하게. 예, 긴급 전당대회 대의원만 모아서 그리고 거기서도 또 2명 이상의 동점자가 나오면 또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요. 금년의 전당대회 대의원이 며칠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원이 이제 8,426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도 전당대회 대의원이 한 10,000명 정도 선정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민주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을 했고요. 국민의힘 경선은 한 달 뒤에 11월 5일에 확정이 되는데 최재성 전 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누가 당선될 것인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질문 안 드렸는데 또 그렇게 또 읽고 계시네요. 예.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일일 일망이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눈 뜨고 일어나면 이제 잘못된 발언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요. 발언을 해명하는 동안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이제 경선 룰을 보면 3차 투표는 5대5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매우 유리하나 그것이 상당한 격차를 벌리지 못할 경우에는 당원 투표 50%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필승 조건은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10여 퍼센트 이상 격차를 벌리고 이겨야 해볼 만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나 상황들은 이제 배제하고 액면대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에서 15% 정도 벌려야 홍준표 후보가 승기를 좀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예, 최재성 전 수석의 답변에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조금 내가 될 텐데 왜 그렇게 답변하냐 또 이럴 수도 민주당 있는데 후보 경선 전에 누가 될 것이냐고 질문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 못하죠. 김기현 최고위원은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죠? 저는 뭐 공명선거 추진단장입니다. 마음속은 뭐 저희들이 충분히 예. 읽을 수 있고 제가 예.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표정이 매우 밝아지셨어요. 알겠습니다. 딴 쪽을 보고 있었는데요. 예, 표정까지 읽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민주당 패널들한테 좀 질문 드렸던 게 그래서 민주당이 홍준표 후보 공격은 안 하고 윤석열 후보 공격을 참 많이 한다.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바로 그런 어떤 정세 분석이 바탕이 된 겁니까? 우선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거 이전에 사실 윤석열 후보는 첫 번째로 이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하여튼 시비를 떠나서 임기를 스스로 중단하고 예. 바로 정치권에 직행을 했다는 것 이거 하나가 이제 큰 흠결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의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막상 정치권에 들어온 윤석열 후보를 보니 좀 생각 밖으로 조금 체중 미달 또 어떤 이제 능력이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 비전이나 관점들이 정말 이 실망을 조금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희화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가 조금 높은 거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 정도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파악이 됐고 네. 홍준표 후보 뭐 저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 최대 이 결점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정책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제압하거나 이 컨트롤하는 막 리딩하는 과정을 보면서 홍준표 후보는 그래도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분이다. 이게 윤석열 후보로 조금 공세가 좀 집중되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재성 전 수석의 이야기에 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 당의 후보 네. 중에서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그 후보가 선출되었고 뭐 끝까지 갈 가능성이 훨씬 크죠. 물론 지금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본선에서 붙을 때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권력의 이 포갑적인 어떤 압박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한 그런 강단 있는 검사. 홍준표 후보는 과거에 이제 권력형 비리를 직접 색출해낸 모래시계 검사. 그런데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검사들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사실은 검사 사칭에서 교도소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검사와 가짜 검사의 대결 구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자꾸 이제 뭐 정책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좀 국민들에게 조금 그 감성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의 극적인 역전 그 가능성은 어떻게? 그 가능성도 물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또 이제 경제를 전공한 그런 진정한 경제학자.
원주영 후보는 지금 뭐 모든 면에서 돋보이는 여러 가지 그 세신적이고 참신한 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본선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길게 말씀하셨는데 짧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하시겠습니까? 뭐 반론할 게 없죠. 예. 김재원 최고님이 속한 정당의 경선 최종 승자가 누굴 것이냐, 역전 가능성이 3, 4위 후보들에게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뒤에 최재성 전 수석의 전망이 맞을지 안 맞을지 한 달 뒤에 저희가 또 판가름 날 테니까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두 분 모셔서 이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께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아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